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2024년 첫 시작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제가 작년에도 방송을 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는데 올해도 성심성의껏 상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NC님도 첫 자리이신데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많은 분들이 법을 좀 어렵고 좀 이미 문턱이 좀 높다고 느끼시는데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반려견 상해 사고 보상은 시댁에 넘긴 3억 돌려받으려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좀 함께 궁금해하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롭게 돌아온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순서 마련해 봤습니다.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률들을 살펴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류 법안이라고 하죠. 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잠자고 있는 법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 인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법률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발의가 돼서 시행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네, 일단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소관 상임위 심사 후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검토 절차 등을 거친 뒤 비로소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국회가 그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아무래도 이 법률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그 과정이 꽤 신중하게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 오늘은 어떤 법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일명 고준위법이라고 불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전 지역의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 의회까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죠. 고준위 특별법. 우선 해당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 정의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핵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모두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원자력의 부산물인 방사능의 강도에 따라 폐기물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전에서 사용하는 방호용품이나 기자재, 부품 등이 중저준위 방패물,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우라늄 원료, 즉 사용 후 핵 연료가 고준위 방패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용 후 핵 연료는 고열과 강한 방사능 때문에 바로 처분하지 않고 원전 안에 임시 보관하며 열과 방사능을 낮춘 후 영구적으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위험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 또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폐기물과 관련된 법안이군요. 그러면 이 법이 좀 발의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자력 발전에 필연적인 부산물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장소가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에도 원전 내 그대로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이 시작된 이래로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패물이 18,9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15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경주 방패장으로 이송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패물과는 달리 아직 고준위 방패장은 부지 선정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전 부지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 2030년에는 포화될 전망으로 고준위 방패물 처분 시설의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약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네. 대비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성이 지금 크다고 합니다. 또 법 제정이 지연되면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해체에 큰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원전 지역 주민들과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의 글로벌 경제 활동에도 막대한 피해가 지금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년 후에 포화가 된다고 하는데 37년이나 소요가 되면 지금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준위법 발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무려 9차례나 걸쳐서 방패장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지 선정 과정에서 후보 지역 주민들은 법적 절차 없이 추진한 부지 선정을 밀실 행정으로 비판했고 유치 지역 지원 약속도 정부가 바뀌면 뒤집힐 수 있다고 하며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돼서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 실시한 공론화에 참여한 6만 1,000명의 전문가, 지역 주민, 일반 국민은 고준위 방패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후로도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지한 정부와 국회는 그간 꾸준히 특별법 제정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정부와 우원식 의원이 고준위 방패물 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이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사안으로 돌아가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현재 국회에는 총 3개의 고준위 특별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2021년 9월 처음으로 발의한 데 이어 2022년 8월 30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2022년 8월 31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해당 법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강론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3개 법안 모두 사용 후 핵연료 연구 처분 시설 부지 선정 절차,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 시설 설치 절차 등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원전 부지 선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법안이 계류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도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전부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네.
특히 여야가 각각 2건씩 법안을 발의하며 정파를 떠나 원전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 용량을 놓고 원전 계속 운전을 고려해 늘려야 한다는 여당과 애초 설계 수명에 맞춰야 한다는 야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해외 주요 원전 보유국들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마련의 시급성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해당 부지 선정과 처리 방식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핀란드는 2025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패장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고 스웨덴은 2022년에 고준위 방패장 건설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프랑스는 작년 1월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고 네.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도 방패장 부지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2023년 8월 기준 운전 중인 원전 설비 용량 기준으로 세계 5위 수준이지만 상위 10개의 원전 운영국 중 유일하게 처리장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네. 정치 논리를 떠나 국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시급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 제정과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 말에 이 막을 내린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5월에 열릴 마지막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호사님은 이 고준위 특별법 제정 5월에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국회는 2022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년 동안 11차례의 법안 심의와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며 이견을 좁힌 결과 10개의 쟁점 중 8개는 해소를 했고 이제 네. 2개 쟁점만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최적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여야가 정부가 함께 노력 중인 만큼 조만간 전향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21대 국회가 3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민들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믿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함께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는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29일까지죠. 예,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희는요, 2024년, 2월 1일 날 중고차를 매입을 했는데요. 네. 그 매입 당시에, 이 중고 딜러가 저희를 이제 속였어요. 네. 속이고, 이제 저희가 산 차는, 히틀러 21년식인데요. 네. 전시차입니다. 그래갖고 그 금액이 5,350만 원에 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현금이고 나머지는 할부로 계약을 했어요. 네. 그 계약 당시에 딜러가
한 얘기는 저기 이 차가 사고는 있었는데 경미한 단순한 사고로 이제 위장해갖고 몇백만 원의 앞범버 교체만 했다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딜러 말만 믿고 이제 이거를 출고를 해서 갖고 와가지고 오면서 저희가 이제 중고차니까 네. 이제 이 중고차가 이제 그 보장 기간이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네. 그래서 보장 기간 안에 이제 한번 그 점검을 한번 해보자 싶어갖고 그쪽으로 연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 점검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예약을 해줘서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연휴가 끼고 이래갖고 그쪽에서 15일 날 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이스 센터에 15일 날 저희가 갔다가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전기차는 배터리가 생명인데, 네. 배터리를 통째로 갈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에이스맨한테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에이스맨한테 했더니,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보장 기간이 남아가지고,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제가 좀, 어떻게 되나 싶어갖고, 또 에이스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게 안정상 문제로, 통으로 갈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장 기간이 남아있어서 그쪽에서 그냥 해준다면서요. 내가 그래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이제 외부 충격이 없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도 이거는 보장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 얘기를 해요, 거기서. 네. 그래서 또 이제 딜러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집으로 이제 출고해서 가지고 오면서 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고 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거든요. 네. 아니, 열흘도 안 돼갖고 우리가 무슨 사고를 내냐. 그랬더니 그거를 넘으면서든지 돌이 튀어서 그럴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예수맨한테 또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강한 충격을 받은 거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새 차를 산 게 아니라 중고를 샀다. 그랬는데 이런 일이 지금 2월 1일 날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 지금 2월 15일 돼갖고 우리가 이거를 그거 했는데 그동안 이제 연휴가 껴서 가지 못하고 이쪽에서 오라는 대로 가서 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우리 보고 했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이건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넘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카 히스토리를 떼보면 이 차의 이력이 다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력을 저희가 이제 우리 아는 사람이 떼봤어요. 우리 사위가. 그랬더니 저희도 깜짝 놀란 게 이 차가 21년식인데 2022년도 9월 6일 날 이게 큰 사고가 나갖고 수리비가 삼성화재를 통해서 4,6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네. 또 앞에 다른 사고차에게 464만 원을 물어줬다는 그런 이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 차를 이런 사고를 가지고 경미한 사고로 몇백만 원 반반만 이렇게 고쳤다고 했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그거로도 문제가 되지만 또 왜 이 차 배터리가 이렇게 이 정도로 통으로 갈아야 될 정도가 됐는데 이거를 왜 점검을 안 하고 안전 점검을 안 하고 이렇게 출고를 했냐 했더니 그 딜러가 하는 소리가 우리가 그거 어떻게 들어가서 그거를 보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딜러는 중고 딜러가 왜 중고 딜러입니까? 그런 거를 다 그거 해갖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 모르는 사람도 카 히스토리를 보면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이 숨기기 위해서 그런 수작을 이제 찐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대로 못 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5,350만 원 이게 직원 돈이 아니고 이게 차값이 얼마냐 하니까 8천만 원 된대요. 그래서 8천만 원이면
보장 받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5,350만 원을 받고 또 이걸 우리한테 남기면 우리가 이거 3천만 원 돈 들여갖고 이거를 고친다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 이거 네네, 반납시켜달라. 이런 네. 얘기를 지금 네네.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쪽에서 예. 네, 상담자님 사연을 잘 들어봤고요. 옆에 이제 변호사님도 함께 나와 계신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좀 짚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하신 건 잘 들었고요. 예. 일단은 중고로 자동차를 지금 구매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구매할 당시에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라는 걸 무조건 서면으로 전달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저희가 이제 그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걸 잠깐 보긴 봤는데 이 딜러 말에 현혹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서류를 받으신 거는 있으세요? 저희가 서류 집에 있는 거는요. 거기서 슬쩍슬쩍 저기 이렇게 지나간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받은 것은 이제 2024년 1월 9일 날 이제 성능검사 해갖고 책임보험 들은 거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일단은 한번 요 서류 자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이런 서류 자체를 받지 않았다 이러면 이거 자체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미 경찰에 신고는 한번 해두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은 사기죄로 고소하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뭐 책임 있게 이렇게 그거를 해주질 않아서 네. 이제 일단은 이제 30일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저기 신고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일단은 신고를 하셨다니까 거기에 추가로 지금 진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를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 사기를 주장을 하려면 이제 이 자동차 점검 기록부라는 거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요? 네? 저희가요? 받은 게 있으시면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고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면 당연히 그거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사기라고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예. 일단은 집에 지금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이제 사고 기록을 무조건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고가 22년 9월에 큰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예. 이거 자체를 누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알게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서면 그 기록부에 그런 내용을 예. 다 기재를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뭐 배터리가 손상이 심해서 교체를 해야 될 정도다라는 기재가 다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요. 네. 중간에 사람이 생지 바뀌었답니다. 아, 딜러가요. 아니 이 차 주인이. 회사 주인이요. 네, 예.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회사가 예. 있잖아요. 예. 예. 회사가 있고 회사 대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저희랑 거래했던 딜러 전화번호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 기재를 하세요. 예. 회사도 쓰고 회사 대표도 쓰고 이 직접 담당했던 딜러도 쓰시고요. 예. 네, 그렇게 경찰에 하시고 일단은 사기죄랑 뭐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 이거 추가 진술을 하세요. 아, 예.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법상으로도 다 자동차 점검 내용을 올바르게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고 예. 이 부분은 이제 판례도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고소를 하면 경찰이 비교적 쉽게 이것은 확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말씀 중에 이제 말씀한 대로 배터리는 자동차 엔진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판단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집에 자동차 상태 점검 기록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 예. 내용에 사고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예. 배터리 관련해서도 무슨 기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일단 형사적으로는 사기 고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예. 지금 결국은 돈을 돌려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배터리를 바꿔달라는 거죠, 처음에. 네. 그러면 이거는 민사로 또 가셔야 돼요. 아, 배터리 바꾸는 거는요?
배터리를 바꾸거나 지금 이 차 자체를 아예 교체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차를 반품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품시키고 그냥 환불받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뭐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그래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이런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예. 다행히도 자동차 관리법에 이런 관련된 규정도 다 정해주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24년 2월 2일 날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자동차를 인도를 받으신 거예요? 2월 1일 날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인도는 언제 받으셨어요? 그 2월 1일 날 이제 계약을 했고 2월 2일 날 정도 해서 네. 이렇게 그를 이제 인도를 받은 거로.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법상으로는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예. 여쭤본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예. 3월 5일이니까 예. 사실 30일은 지나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니요. 제가 네. 있죠. 저기 29일 날 2월 1일 날 계약했으면 2월 29일 날 내용 증명도 띄우고 신고도 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 증명을 하셨으면은 네, 이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매매 계약 해제를 한다고 내용 증명에도 쓰셨고, 뭐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를 손해배상을 받거나 환불을 받거나 해야겠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혹시 그거에 대해서 뭐 회사에서 답장이 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저보고 처음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거를 반품시키고 싶다 이래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자기네들이 했던 내용을 제가 쫙 이제 저기 써서 보냈거든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답장 오기를 고발하려면 해라 막 그러면서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래 알았다 그럼 우리가 고발한다 이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또 전화가 와갖고 저희 보고 그 차를 끌고 오래요 서울로. 그래서 우리 서울로 끌고 오면 자기네들이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주면 어떤 도움을 주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지금 그 운전해갖고 그 멀리까지 갈 사람도 없다. 네. 그러니까 가다가 또 사고라도 나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그거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라. 차라리 와서 그 AS 받은데도 자기네들이 해준 테슬라 전문 AS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그 얘긴데 왜 그거를 또 점검을 어디 가서 점검을 할 거냐. 당신네들이 와서 그럼 점검을 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회사 쪽에서는 뭐 환불을 해주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면은 내용 증명을 뭐 한 번 더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바로 예. 이제 그 사기 고소를 하시면서 이제 조금 경과를 지켜보다가 민사소송을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민사소송도 하라고요? 네,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돼요. 어.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 크게 불리한 건 없으신 것 같아요. 거의 법률 요건은 거의 다 충족을 하셔서 예. 네, 절차만 진행을 하시면 뭐 재판에서 돈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5,350을 주고 이 차를 구매를 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제 반환을 받는 게 이제 민사소송에서 네, 청구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일단은 매매대금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명백한 사기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 구성할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형사 지금 경찰 고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소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지금? 지금 저희가 고소한 건 아니고 일단 30일을 넘기지 않고 하려고 신고는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신고만 하셨으면 내용이 조금 부실할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를 경찰에 가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보강 진술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민사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시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차를 2대를 이제 중고로 경매를 했어요. 거기 가서. 그리고 지금 차가 이거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이 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차를 계속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신가요? 예, 예. 지금 어차피 저쪽에서 그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반환을 할 동시에 의무가 지금 발생을 하진 않았어요. 예. 아, 예, 그 부분은 계속 그리고 내용 증명으로 고지를 하세요. 우리는 이런 의사를 계속 예. 있다. 예, 예. 예.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돌려줄 테니 너네도 돈을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써보세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있죠. 이거를 5,350만 원을 저기 현금으로 한 게 아니고 그 1,000만 원인가 얼마를 이제 일시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이제 받아서 60만 원씩 5년 동안을 내야 된답니다, 이게.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출은 지금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예. 네, 그 부분도 같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 자동차를 구매를 하는 걸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셨는데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일단 대출 은행이나 뭐 그쪽에 전화를 하셔서 지금 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아마 은행에서는 일단은 대출금은 납부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예. 네, 근데 이거를 알려는 놓으세요. 네. 아, 예. 네.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상담자분께서 이게 지금 들으신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형사적인 부분이랑 민사적인 부분 다 짚어드린 것 같거든요. 그 뭐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 더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은 좀 뭘 안내를 더 해드리면 좋을까요? 아, 네. 일단은 형사 절차를 좀 충실히 진행을 하셔서 거기서 사실은 합의금이나 뭐 매매대금 반환을 받으시면 가장 깔끔하고 신속하게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변호사님 말씀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여러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30대 중반의 남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며 다른 부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래보다 능력 있어 보이는 모습에 반해 매주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핸드폰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퇴근 후에도 부업으로 바쁘다는 남자친구와 자주 연락을 못해 서운했지만 이해해 줬습니다. 연애 2개월 차 무렵 그와 팔짱을 끼고 대로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다짜고짜 그 여성이 다가와 제 뺨을 때리더니 난동을 피웠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다음날 남자친구에게서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여자를 폭행죄로 고소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더 얽히기 싫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고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 그의 아내가 저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소송의 소장이 도착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인턴으로 다니는 직장에 전화해 당신들 회사에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라고 말해 직장에서도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누군가 정말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이걸 좀 알아채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지만 현재 소장을 받은 상황이니까 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상간자 소송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면은 소송 자체가 이제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소를 제기한 분께서 이 부분을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어떤 자료가 나올지를 예상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그 남자친구와 그 전화번호도 차단을 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입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 싶거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을 하거나 카톡으로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겼다거나 그런 자료를 일단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평소에 이제 그 남자친구가 혹시 집에 뭐 갈 일이 있었다면은 갔을 때 이제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을 지금 기억이 좀 살아 있을 때 자세히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감쪽같이 속였다는 것도 좀 괘씸한 마음이 좀 드는데 이 남자친구를 상대로 상담자 분께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거라서 기망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망에 의해서 성관계를 결정하도록 한 점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상간녀 소송에서도 유리한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면 이제 위자료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실무상 위자료는 저희가 상한선은 3천만 원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데 이제 3천만 원 상한선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이분이 다니고 계시는 지금 직장에까지 이 사실이 좀 알려졌다는 건데요. 명예훼손죄나 뭐 이런 죄명으로 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상간녀가 아닌데 상간녀라고 회사에 전화를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이고요. 네. 그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연에서는 뭐 전화로 연락을 했지만 만약에 이제 사내 게시판이라든지 SNS에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내 게시판이나 SNS는 사이버 명예훼손이죠. 정확하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요. 네, 이 경우에도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네. 그 억울하게 좀 뺨도 맞았는데 이걸 상해죄나 폭행죄로도 좀 뭐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네,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성립이 되니까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병원 진단서가 있다면 상해죄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충분히 벌금이나 어떤 징역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상담자분 마음이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정말 황당한 일이실 것 같아요. 네,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상간자 소송도 당했고 회사에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지금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사실 따져보면은 굉장히 지금 대처할 일이 많으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변호사를 한번 구해서 차분하게 상담을 좀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네, 마음이 좀 뭐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겠지만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사연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조그만 포메라니안입니다. 얼마 전 다른 주민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다른 주민에게 인사를 한다며 달라붙자 해당 주민이 깜짝 놀라며 강아지를 걷어찼습니다. 주민이 중년 여성이어서 아주 강하게 차진 않았지만 강아지의 가슴뼈가 골절되는 수준의 상해가 생겼습니다. 물론 저희 강아지가 잘못하긴 했지만 아주 작은 강아지이고 짖으며 달려드는 것도 아니기에 과잉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강아지는 그냥 제물로 인식된다는 이야기를 읽어서요.
정확히 누가 더 잘못했는지 CCTV를 가리고 싶고 저희 집 강아지가 받은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가 요즘에 많이 늘고 있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정말 강아지가 재물로만 인식이 되나요? 네, 저희 민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민법 98조에서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정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은 여기서 유체물로 보아 물건에 포함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게 하거나 다치는 경우에는 형법 366조의 재물 손괴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 뭐 CCTV를 가리고 싶다고 상담자 분께서 하셨는데 어떤 분이 좀 더, 아니 어떤 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디가 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희 견주분 입장에서는 중년 여성께서 과잉대응을 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이 이제 크게 지금 신경이 쓰이실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중간에서 조금 판단을 해보자면 저희 견주분도 과연 어떤 주요 의무를 다 하였는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애완견에 이제 목줄을 특히 이제 착용을 했는지 이제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상담을 한 후에 이 부분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연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다 하셨다고 한다면 피해 보상 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법적으로는 일단 강아지 치료비를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견주분 본인께서 입은 정신적 손해, 그러니까 위자료도 따로 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위자료에 대해서는 주인과 반려동물의 정신적인 유대관계가 일반적인 통상의 손해배상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한 손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견주분의 위자료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 수준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반려견이 다쳤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치료비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래에 발생하는 치료비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위자료는 이제 저희가 뭐 정신과 진료 기록부를 이제 진단을 받으셔서 추가로 제출하시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견주의 주의 의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 반려견을 데리고 탄다면은 견주분들이 어떤 행동을 좀 하셔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목줄은 반드시 착용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달려들지 않도록 주의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벽 쪽으로 이렇게 좀 강아지를 몰아서 저희가 가로막아 줘야 이웃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반려견의 행동을 또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따로 있을까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견주와 반려견 사이에 2m 이내로 줄을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용주택 내부에서는 직접 안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안고 타는 게 좀 가장 좋다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안전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강아지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맹견이라고 불리는 종이 5가지가 있더라고요. 요 맹견과 또 몸 높이가 40cm 이상인 강아지의 경우에는 건물 내 좁은 공간, 엘리베이터, 보행로에서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을 시켜줘야 되고요. 이것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견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금 사연에서는 이제 작은 포메라니안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맹견일 경우에는 사람을 오히려 물거나 이런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견주분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런 경우가 이제 개물림 사고라고 할 수 있죠.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로 이제 최대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9조에 따른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현명하게 좀 저희 말씀드린 내용 바탕으로 잘 의사결정하셔서 또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저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어가는 여성입니다. 예전에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제 재산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약 3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중 기여재산으로 따지면 2억 정도는 제가 벌어온 돈입니다. 때문에 남편과도 아주 크게 싸웠고요. 이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해버리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돼 시댁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거의 절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돈을 돌려받는 사안과 이혼을 동시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혼을 같이 진행해도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지금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항목을 좀 살펴봐야 할까요? 네, 이혼을 하시기 전이라면 사실 친족 상도례라는 이제 법률이 적용이 돼서 절도죄지만 형이 면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혼을 하시고 난 후에야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과 이후가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빌려준 돈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판단이 될까요? 일단은 빌려준 돈이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증거를 상대방이 이제 제출을 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면은 네. 이제 판단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혼할 때 부부의 공동 재산이 보통 어떤 식으로 나눠지나요? 네, 부부 공동재산은 특유재산이 아닌 것을 공동재산으로 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내에 함께 형성한 재산의 경우가 공동재산이고, 그리고 이제 특유재산 같은 경우는 보통 증여받은 것을 특유재산으로들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혼인기간이 길어지고 다른 일방 역시 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혼을 먼저 했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절도죄를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혼을 하셨다면 이제 고려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절도죄라는 게 이제 객체가 타인 소유 및 점유의 대상의 물건이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3억 중에 2억이 정확하게 사연자님의 소유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돈이 개인 계좌에만 계속 있던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증여를 받은 돈이라든지 이런 증거를 좀 확보를 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궁금하셨던 게 이혼과 함께 진행해도 괜찮을지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칙적으로는 이혼이 끝나고 이제 법적인 부부 관계가 이제 종료가 되어야 절도죄로 이제 고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진행하는 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혼 소송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나중에 고소를 하실 때도 좋은 증거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 3억 채무에 대해서 이 돈은 분명하게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된 돈이 아니고 남편이 몰래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2억은 분명히 나의 온전한 돈이기 때문에 부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 분할 명세표에 작성을 하실 때 소극 재산에서 이 돈을 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변호사님께 좀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툼의 여지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시댁이나 남편에게 좀 어떤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면 어떤 내용을 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처벌이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절도죄 고소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보다는 차라리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나 기여도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 한 말씀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이혼과 동시에 이제 형사 고소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해서 이제 법적으로 따져야 될 게 세밀하게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님과 반드시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하셔서 현명한 판단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보미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